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메간 로볼트입니다. 저는 오늘 대비예금 재단에서 마련한 버추얼 위암 교육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았고요. 오늘 내용은 그 유전적인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진DX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바이오 레퍼런스 랩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즈를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의 그 유전적인 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유전자 중에 하나인 DCH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디퓨즈 형태의 그 위암 그리고 로빌라 형태의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디퓨즈 타입의 디퓨즈 형태의 위암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그 상담을 받으시는 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검사 받으시는 거에 대한 그 고려 사항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DH1 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그 유전자 패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현재 업데이트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강의의 주요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위암의 저희 통계학적으로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암의 종류입니다. 헬리코박터가 이제 감염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그 염증 반응도 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0%가 넘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 이런 가족력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유전적인 암 증상 때문에 1에서 3% 정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고요. 두 개의 중요한 그 특징적인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로렌 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에 의해서 이제 나누는 방법에 의해서 나누었을 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인텐스티날이라고 하는 종류의 위암과 디퓨즈라고 하는 위암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디퓨즈라고 하는 위암은 30% 정도의 어, 어,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전반적인 우리 인구에서는 이렇게 위암에 걸릴 확률이 한 0.8%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이 유전자는 특히 유전적으로 이제 디퓨즈 타입의 위암과 로뷸라 타입의 종류의 그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LH1, MSH2, MSH, U, PMSE, EPCAM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린치 신드롬과 관련이 있는데요. 린치 신드롬에 걸릴 그 일생을 통해서 걸릴 그 위험도는 1에서 9%보다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병리적인 그 소견이 있고요. 유전자 중에서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메니하고라고 하는 그런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것에 걸릴 확률은 한 1에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암에서 디퓨즈 타입하고 인텐시티널 타입의 두 가지의 병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AP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 어, 가족력이 있는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생동에 걸릴 확률은 1%보다 적고 특히 그 서구 쪽에 있는 인구의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펀딕 글랜드 폴립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주 양성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APC랑 관련이 있습니다. APC는 또한 위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폴리포시스랑 관련이 있는데요. 일생 동안 걸릴 수 있는 위험도는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약간 증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적으로 그 유전적인 돌연변인데요. 돌연변이 중에서도 미센스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런 APC 돌연변이가 그 프로모터 지역의 1B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진드로는 STK11번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PJ 증상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동안 걸릴 수 있는 그 위험도는 약 29%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마토마토스 폴리포시스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JP는 스메드 4와 SMAD 4 혹은 BMPR1A라고 하는 유전자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확률이 한 21% 정도 됩니다. 새로이 더 발견이 된 유전자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ctNNA1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그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디퓨즈 종류의 위암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일생 동안 그의 위험도는 뭐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최근에 발견이 된 유전자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름이 그 이카테닌이라고 합니다. 이카테닌은 그 이카드헤닌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능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RCA1, 2,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죠. 상당히 그 유방암이나 난소암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그 닥터 리가 발표하신 메타 그 분석 데이터에 의하면은 브라카1 같은 경우에는 위암의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거랑은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브라카2 같은 경우에는 한 위험도가 2.15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 외에 다른 유전자로는 ATM이라고 하는 유전자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에 닥터 홀이 발표한 내용 논문에 의하면은 4,607명의 ATM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진이 함께 여러 유전자가 함께 들어가 있는 패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0.3% 정도, 그러니까 4,607명 중에서 한 12명, 12 명이 이 위암을 가졌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보면 2.97의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게 ATM의 뮤테이션, ATM의 돌연 변이가 위암과 관련이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ALB2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2020년에 닥터 양이 발표하신 논문에 의하면 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통계학적인 그런 증거는 좀 약한 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디퓨즈 종류의 위암과 그리고 그 로블라 타입의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자인데요. CDH1은 그 단백질의 이름으로 본다면 이카드헤린에 해당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CDH1은 이제 유전자로 불릴 때 이름이고, 단백질로 불릴 때는 이카드헤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카드헤린은 암 억제 유전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세포가 서로 붙을 때, 그 서로 전면할 때, 그때 이제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성 이고요. 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셀이 서로 붙어 있는 이 접합면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은 이제 하반부에 보시면 관련된 논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DCH1 유전자, 즉 이제 이 카드린 단백질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 증상들에 대해서 보면, 만약에 이 단백질이 이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디퓨즈 종류의 이제 위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로블라 타입의 유방암 생성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 언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BCDS도 뭐 역시 그 비슷한 종류의 그냥 이래 표면적인 이제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병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디퓨즈 종류의 위암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그 상담하고 이제 검사를 해 보시는 거, 이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DH1의 유전적인 검사를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겠죠. 특히 이제 가족의 크리테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가족 중에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한 2명 이상의 그 위암의 케이스가 있으신 경우, 그리고 그중에 적어도 한 명이 디퓨즈 종류의 위암이 있으셨던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 생기든지 상관없이 DGC, 이게 디퓨즈 위암의 경우인데요. 이게 한 케이스 이상 더 계셨던가, 아니면은 또 로블라 종류의 그
유방암 이 한 케이스 혹은 그 이상 있었던가 이때는 이제 70살이 되시기 전에 이제 발병하신 경우죠. 어 이렇게 이제 관련 저희가 검사를 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제 그 크리테리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뷸라 타입의 유방암이 계신 경우 에요. 그 두 케이스 이상 계신 경우에 저희가 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또 50세 미만의 경우에 이제 계셨던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일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크리테리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전에 이런 디퓨즈 종류의 위암이 있으셨던 경우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메요리의 그 인종이신 분들은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 분들에게는 또 권고를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언챙이의 그런 형질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70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에 이런 위암하고 이제 유방암 어 진단을 받으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제 점사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70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로뷸라 타입의 로뷸라 종류의 이제 유방암 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50세 이전에 뭐 이렇게 시그널링 세포라고 해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퍼져 있거나 또 시그널링 이 세포들이 또 위 안에서 이제 발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그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그래서 이제 CDH1 유전자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예일에서 이제 제안한 그런 유전적인 검사 크리테리아가 또 있습니다. NCCN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국내에 있는 이런 암에 관련된 네트워크죠. 여기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유전적인 유방암이라든지 그 자궁암, 난소암 크리테리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디퓨즈 타입의 디퓨즈 종류의 이제 위암 그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 또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떤 나이거나 상관없이 연령에 관련없이 디퓨즈 종류의 위암에 가지신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은 조금 먼 친척이라도 그 위암 에 걸렸던 그런 적이 한 두 분 이상 계시는 경우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적어도 한 분이 디퓨즈 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 그 50세 이전에 말이죠. 그런 병들은 조금 더 그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감도는 그마다 다른데 예일 크리테리아는 한 86.6% 정도 되고요. NCCN에서 이제 나온 HBOC 크리테리아에 의하면 70.5% 정도의 이제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아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리아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 그 임상 샘플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준에 맞게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그 실험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데 CDH1 하고 ctNNA1을 같이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유전자를 쭉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뭐 한 개가 두 개로 이제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다 들여다보면서요. 여러 가지 유전자를 같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유전자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유전자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실 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또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어 18세 정도 되는 나이 이상의 나이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족력이 꼭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더 어릴 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런 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18세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검사를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그 어 영향을 받을 만한 그 가족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겠죠.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이제 1 차적인 가족이라고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가 이제 1 차에 해당되는 이제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 차적인 그 가족이라고, 뭐 친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음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절반의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모나 삼촌, 고모, 이렇게, 그리고 조카 들, 이렇게가 이제 그다음 단계의 이제 친척 혹은 가족이 되겠는데, 이 경우는 25% 정도의 이제 양성으로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 그림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가계도를 이제 그려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양성으로 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보고 보여 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디퓨즈 종류의 위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저희가 가능한 테스트 결과로는 병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돌연 변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돌연 변이 같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약 90% 정도 이제 병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걸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의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의료적으로 또 저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치료를 하든지, 그리고 다른 그 가족들 전체가 이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은 뭐 어 그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모르겠는 그런 그 돌연 변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니면은 아마도 뭐 양성인 것 같다. 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완전히 양성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양성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가 나왔지만 그 심각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포함해서 양성인 경우는 뭐 의학적으로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린이 그 가족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 가족에 이제 검사해 보실 것은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검사 결과로는 이제 음성인 경우가 있는데요. 음성에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무런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뭐 임신하시고 아기 가지시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몇 개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그 전 착상 전 유전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임신이나 그 아기 가지시는 거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전 검사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같이 검사하는 그런 검사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유전자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캔서 제네틱스라고 하는 이 논문에 보면요. 자세한 정보는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제목에 보시면은 CDH1을 그 돌연변이를 봤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문은 임상적으로 이제 확실한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 또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이제 CDH1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닥터 로버츠가 발표하신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기존에 2001년, 2007년, 2015년에 이제 각각 발표된 내용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신 건데요. 여기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여기에 참가한 그 테스트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 그 크리테리아가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 년에 75 명을 대상으로 75 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뭐 크리테리아가 어 어 한 가족당 평균 4 명에서 6명, 평균 4명,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이제 위암을 가졌던 적이 있는 그런 가족들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어 연구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7 년에 이루어졌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 여기에 참가하셨던 가족들이 가족 안에 적어도 이제 3 케이스 이상의 위암의 그런 그 가족력이 있으셨다, 이런 그런 가족들만 이제 이 연구에 참가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참가한 연구한 연구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위암의 그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군이었다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내용들을 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2019년에 이제 있었던 두 개의 스터디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특징적으로는 이 전에 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이 두 개의 연구에서는 그냥 가족 안에 위암 발병률이 좀 어 있었 있었다는 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뭐 몇 케이스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 연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결국은 얻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스터디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표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이전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코홀트가 구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분석도 이루어졌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연구들은 여러 유전자 검사로 이제 연구가 되었고요. 또 이 코홀트는 예전과 다르게 엄격한 기준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이 업데이트된 그 위암에 관련된 어 유를 살펴보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그 평생 동안 있을 수 있는 위험도가 40에서 70% 정도였다면, 지금은 업데이트된 결과에 의하면 37에서 42% 정도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이제 일생 동안 있을 수 있는 위험도가 전의 결과에 의하면 46에서 83%된 것에 반해서 현재는 25%에서 33%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진 그 여성의 경우에 이제 유방암 의 결과는 또 전체 예전부터 생각이 되어져 있던 그 결과랑은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실제 숫자를 보면 이제 전에 생각에는 39에서 52%의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43에서 55%의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저희 발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질문과 또 패널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뵙고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